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13시간 만에 초진이 완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낮추고 잔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난 큰 불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새벽까지 양방향 통제됐던 인근 고속도로 차량 운행이 5시간 만에 재개됐고 KTX 고속열차 운행도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설득에도 피해자 측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존 피해자 측은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지원재단 측에 전달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또 다른 은행인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0원 넘게 급락하자 금융당국은 불확실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앤이슈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가 1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낮췄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 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큰 불길은 잡힌 겁니까? 네, 큰 불길이 잡히면서 연기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화재 현장에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데요. 이곳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불이 난 지 13시간 만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불에 타기 쉬운 고무나 기름 등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2시 10분쯤 주변 지역의 인력과 장비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대용량 방수포와 헬기 등이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냈고 초진이 잡히면서 대응 단계는 2단계로 낮췄습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1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장 직원 10명이 연기를 마셨고 소방관 1명이 다리를 다쳤지만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남쪽 1공장과 북쪽 2공장으로 나뉩니다. 불이 난 곳은 고무에 열을 가해 완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2공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불은 타이어 성형 압출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공장 전체로 불이 번지면서 물류동에 보관하고 있던 타이어 40만 개가 모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화재 초기 직원들이 자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불이 번진 거로 드러났습니다. 불이 난 공장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밤새 주민들은 불안함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는 대동문화체육관에 마련됐습니다. 주민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불꽃이 엄청 났잖아요. 막 여기 저쪽에서 엄청 났어요. 아무튼 이렇게 날아다녔어 불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서 이 많은 불덩이가 소리도 엄청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강풍에 인근 아파트 화단과 공원 풀숲 등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다행히 모두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불이 더 번지는 걸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6시까지 불을 완전히 끈 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앞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현장에서 전해드린 대로 공장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한때 이 불이 이 아파트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도로에는 불똥이 떨어졌고 KTX 선로가 불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제보 영상을 박석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주변은 붉은 화마로 뒤덮였고 새까만 연기는 하늘 끝까지 치솟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 매연이 심해요. 처음에는 하얀 연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새까만 연기가 많이 나와요. 간간히 들려오는 폭발음은 주민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빵 터지면 큰일 나. 강풍을 타고 아파트 정원까지 떨어진 불씨에 일부 주민은 대피에 나섰습니다. 여기 저기 불씨가 계속 쏟아져 우리 집 앞에. 아빠 어디 봐.
지상 주차장에 있던 차들도 급히 이동했고 소방대원들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차량 다 지금 이동 안내 방송했고요. 잔디밭에 혹시나 불이 붙을 거 대비해서 지금 소방호스 연결해가지고 물 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또.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큰 불에 놀라 멈칫했습니다. 저기 쓴다. 못 가 이거 못 가. 공장 옆 KTX 고속선 선로는 불길에 휩싸여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고속선 열차가 모두 일반선으로 우회되면서 도착지가 바뀌거나 지연되는 등 승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 타이어 화재로 인해 열차가 제 시간에 운행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울러 우리 열차 대전부터 일반선으로 우회하여 운행합니다. 밤사이 난 큰 불에 시민들은 모두 놀란 가슴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인근 5개 학교가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탄진 중학교와 신탄진 중앙중학교가 학교장 재량 휴업을 결정했고 대전 이문고는 오늘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율초등학교와 신탄진 초등학교는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50분으로 20분 늦췄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이어서 핵심 당직도 친윤계가 차지했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이철규 의원이, 부총장 자리도 친윤계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책임론 속에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발표가 됐죠. 내년 총선에 대비해 여당 지도부 윤곽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 당 최고위 회의에서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당 살림을 챙기는 자리이자 내년 총선에서 실무 역할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재선의 이철규 의원, 초선의 박성민, 배현진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을 각각 맡게 됐습니다. 대변인단에도 역시 친윤계인 유상범, 강민국 의원이 수석 대변인에 임명됐습니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유승민 후보의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강대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원외 대변인 목에도 나경원 전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연대 포용 탕평, 이른바 연포탕 기조라는 해석입니다. 능력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대통합의 모양에 맞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찬도 예정이 돼 있죠.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전당대회 이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함께합니다. 김기현 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김 대표는 최고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당정 간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협조 시스템에 대해 대통령께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신임 지도부에 노동, 교육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원활한 당정 관계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만찬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매달 한두 차례 정례적으로 회동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민주당은 여전히 내용을 겪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와 대여 공세에 집중하며 잇따른 악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고 야당 탄압이 아닌 민생 위기 극복에 집중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합니다. 다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책임론과 인적 쇄신론까지 제기되는 등 당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당대표가 많은 걸 내려놨구나 생각할 정도의 탕평 인사가 돼야 한다며 인적 쇄신론에 힘을 보탰고 강훈식 의원도 신뢰의 위기 속에서 당대표가 가장 큰 책임자인 만큼 불신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 토론회 그리고 모레 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이재명 대표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올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대선 공약을 실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방일을 앞두고 여론 설득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 여야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국내 재단이 일단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나온 정부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한다. 지난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그랬지만 장관들과 비공개 회의에선 현실적인 어려움과 절실함을 한 뼘 더 드러낸 겁니다.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거라는 점을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확실하게 인지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통령실은 대선 때 밝힌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 김대중 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튜브 윤석열 페이지에 1분 영상 쇼츠로도 공개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책상 위에 놓인 명패,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문구를 부각하며 징용해법이 지난 5년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임을 거듭 알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과 UN, 암참 등 우리 입장에 지지뜻을 밝힌 나라와 단체도 소개했습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곁들였습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징용해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에 육박해 찬성 35%를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불행한 과거사를 풀고 한일 공영의 미래를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발을 맞췄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반성과 사죄 문구 하나 없는 날림 면죄부해법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절단 내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입니까? 친일 굴종 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 공약 파기입니다. 당장 오는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의 설득 노력과 별개로 결국 관건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피해자 반발은 여전합니다. 생존 피해자 측은 정부 해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특히 피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 변제는 실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지금 생존에 계시는 피해자 3분 모두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씨 3명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생존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찾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재단에 밝혔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가해 기업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즉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끝까지 제3자 변제안을 통한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집행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 절차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재단에 직접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전달할 주체가 제3자 변제를 시도하는 쪽인지 혹은 채무자인 일본 가해 기업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뿐 아니라 일본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에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제3자 변제안 거부 의사를 전할 방침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피해 유족들도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의사를 확정하는 대로 재단에 입장을 전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현재 정부안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단은 다음 주에는 피해자 유족들과 만나 이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발표한 소식 전해주시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00톤급 잠수함 824 영웅함이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어제 새벽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포만은 함경남도 홍원군 앞바다로 북한의 잠수함과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시설이 있는 심포 일대 해상입니다. 통신은 전략 순항미사일 2기가 1,500km 거리의 팔자형 궤도를 각각 2시간 6분간 비행한 뒤 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사 훈련을 통해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이 북한 핵 억제력의 중요 부분인 이 잠수함 부대들의 수중대 지상 공격 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사 훈련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수중 발사 훈련을 통해 한미 군사적 준동과 관련한 현 정세를 압도적인 강력한 힘으로 통제 관리해 나갈 불변한 입장이 명백히 표명됐다며 이 다양한 공간 내 핵전쟁 억제 수단들의 일정한 가동 태세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하루 뒤인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며 이 세부 재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군이 구축한 감시 정보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시기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발표와 우리 군이 파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 북한이 발표한 순항미사일 재원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죠. 네, 한미는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어 이 연합연습의 군사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연합연습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초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해서 진행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준비했습니다. 이 개전 초 북한의 전면적 도발을 방어하고 이 반격에 성공한 뒤 이 북한 지역에서 시행할 치안 유지, 행정력 복원, 대민 지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을 부활해 이 한반도 전역을 작전 범위에 넣는 총력전 개념의 전국급 훈련이 시행됩니다. 또 미국의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도 한반도로 전개하고 이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이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의 여파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소폭 내림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영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먼저 국내 금융시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지난 10일 종가보다 0.24% 상승한 2,400선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거래 개시 직후에 내림세로 돌아섰는데요. 명확한 방향성 없이 낙폭을 키웠다 줄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0.29% 오른 2,401 정도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 넘게 하락했던 코스닥 지수는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37% 하락한 780선에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7.2원 하락한 1,317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후로는 낙폭을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19.3원, 거의 20원 가까이 하락해서 1,304원대에서 거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없다는 것,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실리콘밸리뱅크가 신생 기술 기업에 집중한 특수성이 있는 은행이라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긴축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단 여파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정부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죠. 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에 이승원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요.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됐고 미국 정부 역시 예금자 전면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와 오늘 13일에 나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 역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 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동안 자리를 비우시고 최고위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당선 소감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축하 인사를 좀 해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까 대기실에 봤더니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당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총장에는 이철규 의원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부총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질서 있는 다양성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당직 인선에 그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사는 당의 살림을 맡는 사무총장이 있는데 안정의 방점을 찍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사가 이철규 의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도부의 입 역할을 하게 되는 대변인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역 안배를 고루 갖췄고 대변인단 중에는 김민수 전 위원장 같은 경우가 나경원 전 의원과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려, 다양성 차원에서의 임명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있었던 인선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누가 뭐래도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일 겁니다. 그 한 자리 인사를 어떻게 채우는가가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게 되는데 강대식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 매우 가까운 친유승민계로 불렸던 인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대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오게 되면서 여러 질서 속에서도 다양성을 채우게 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은 인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강대식 의원의 중용을 크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반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당대표께서 연포탕을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연포탕이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당대표부터 최고위원, 청년 최고까지 전부 다 이제 친윤 일색이잖아요. 거기에 사무총장이 사실은 임명직 당직 중엔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인사, 예산, 조직, 총선 지휘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다 행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결국은 친윤 인사인 이철규 의원이 또 이제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총장도 다 보니까 친윤 일색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부터 얘기됐던 윤심을 입은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되고 당정일체론이라든지 그래서 공천과 관련해서 윤심이 작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사실 지명직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은 2명인데 국민의힘은 1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이 유승민 계라고 지역구도 물려받은 분인 건 잘 알겠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이 과연 본인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당에서 낼 수 있을까라는 좀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거침없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거에서 버금가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동안 꽉 막힌 여야 간의 관계도 좀 풀어주고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또 우리 야당과의 가교 역할을 잘 좀 해서 힘든 민생 경제 좀 살려나가는 데 같이 여야 협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유승민계 인사를 당직에 임명하긴 했지만 그게 유승민계를 다 포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당내에는 유승민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조금 전에 대변인단 인선을 보게 되면 원외 인사로 김혜령 그리고 윤희석 전 위원장 같은 경우가 네. 대변인단에 포함됐는데 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용됐던 인사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함께했던 인사들도 같이 포진이 돼 있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했던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도 함께 포진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또 그 다른 목소리가 자칫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넘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다양성과 이 갈등에 대한 측면들이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일은 언제든지 환영할 일이겠습니다만 네. 집권당으로서 안정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생채기를 내는 목소리가 내게 된다면 당원들과 또 집권당의 나름대로의 변화 발전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대표성들을 이곳저곳에 녹여내기 위한 인사가 첫 번째로 단행됐고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여러 특별위원장이나 다양한 당직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 인사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는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파산의 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훈 대변인 서면 브리핑으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직 인선에 거론되는 인사 가운데 한 명인데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어느 보도에서는 고사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주말 사이에 김기현 대표가 직접 찾아갔던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유이동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도 있지만 예. 수도권의 3선 의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오게 된다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아마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난날 선거를 치르면서 연포탕 얘기를 했고 예. 이게 단순히 구두로 얘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는 실행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김기현 대표와 과거 제가 비대위원을 지냈던 시절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 마주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본인을 드러내기보단 뒤로 낮추면서 중간에 조절과 조율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삼고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유이동 의원을 통해서 또 강대식 의원을 통해서 현재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준석계 인사들은 사실 이번 임명직에는 안 보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경쟁했던 당대표 후보들 4명 중에 3명 있잖아요.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네. 그 관련된 측 인사들은 이번에 당직 인선에서 다 배제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도 3선의 수도권 의원이에요. 예. 3선의 수도권 의원이 지명직 최고를 한 사례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중량감 있게 뭐 결정 단위에 있는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제안이면 모를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는 탕평이라는 그 당의 이제 결속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요한 그 보직들은 다 이렇게 친윤으로 다 한 다음에 구성 맞추기 한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예.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이 예. 모 방송에서 본인 직접 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준석과 결혼하면 뭐 당직 같은 걸 주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제가 대기실에서 잠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윤심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주요한 이제 사무총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총장, 부총장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거기는 이미 친윤으로 채워놨고 이미 최고위원들도 다 친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의 그 당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당정 일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체계는 다 갖춰진 상태에서 구성 맞추기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는 시각들이 좀 더 우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 지적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명직 최고의 3선 의원을 제안하는 게 맞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명직 최고가 단 한 자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의힘도 지명직 최고위원이 2자리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자리를 거쳤기 때문에 한 자리에 지명직이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윤영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선수에 관계없이 단 한 자리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자리고 마이크를 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을 때 따르는 위험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자리가 거수기의 역할 그렇게 전락한다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시는 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강대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들어오고 난 다음 얼만큼 본인의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꺼낼지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무총장과 조직부총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을 꾀해야 되는 자리 속에서는 여기에 대한 주요한 역할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른바 친윤, 비윤대 갈등 구도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집권당이 됐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거의 대다수의 당내 구성원들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는 친윤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거든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만 과거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 위원회를 이끌었을 당시에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았던 그 당시 경험과 또 역량들이 쌓여져 있는 상태라 이거 단순하게 개파 간의 일들로 보기보단 안정을 기본적으로 뿌리 있게 놓고 시작하게 됐다는 김기현 지도부의 의지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른바 이준석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좀 경선 전당대회 다음 날부터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저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당대회 당일날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의 입장 과정에 있었던 그 노래부터 약간 비권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한 전당대회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평가가 나왔던 만큼 그동안 너무 날선 언어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가 나왔다면 이런 일들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선거 기간 동안 여러 캠페인을 펼쳤는데 원래 천하람 위원장이 처음 정치 행보를 시작했던 건 우리 당의 어려웠던 불모지인 호남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선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시작했던 초심처럼 오히려 순천에서 국회의원 당선됐던 이정현 전 대표를 뛰어넘을 정도의 정치 활동을 보여주는 것 이런 일들에 조금 더 역량들이 집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속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 본인이 긍정적인 면으로 국민의힘에 어떤 보탬이 될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누구든지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열려 있고 특정인을 배제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아둘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만찬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가 될까요? 오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정진석 위원장에 대한 격려 그리고 새로 선출된 사람들에 대한 축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어쩌다 만나서 끝나는 거면 많은 얘기들을 쏟아낼 텐데 이번 새 지도부와 오늘 만찬을 시작으로 자주 만나면서 정부와 당이 소통하게 되는 가교 역할들, 그 관계 설정을 잘 하기로 한 만큼 오늘 이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당이 원팀 정신을 갖고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들을 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오늘 만남을 통해서 또 지난 선거에서 들었던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또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확정이 된 겁니까? 오늘 만나서 아마 그 내용들까지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어서 오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시면 꼭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는 언제 만납니까, 그럼? 그거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정해야 되겠죠. 아직 뭐 만나자는 제안이 안 왔습니까? 아직은 제가 뭐 없는 거로 좀 알고 있고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좀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려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 그립을 세게 짓고 있어서 그동안에 여당의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본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는 제대로 된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그 대표 체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과 경제 문제를 가장 책임져야 될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과의 그 소통도 좀 그 대등한 관계에서 좀 하고 여론이라든지 민심 같은 것도 제대로 좀 전달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야당과의 협치에서 가교 역할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사실은 여당에서 어떻게 민심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의견들을 많이 듣는 그룹들도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좀 폭넓게 넓혀갈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병민 최고께서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좀 비춰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당에 대한 그리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의견이냐 비판이냐 또는 비난이냐에 대한 그 구분은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동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은 그런 그 비난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했던 천하동인 그런 분들은 그런 고리를 좀 끊어야 되지 않느냐. 천하용인인가요? 그런 게 읽혀지는데 그거는 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언제 만납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발언한 거 오늘이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인사 정도만 했고. 네, 맞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랑은 만날 일이 절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또 박홍근 원내대표 간의 좋은 만남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생 중심의 현안들을 논의했던 것도 여야 모두 공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비서실장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부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토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두 명의 이 목숨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 번 있었던 일들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을 향해서 그 탓을 하기 시작했고 이분의 이제 사망 이후로도 여기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하기 전에 다시 거리로 나가서 정치 메시지를 내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과 행동을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메시지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재간은 없을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대장동 사건에 관한 수많은 일들 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데 최고의 의사결정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부담들을 떠안게 되는 상황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유서까지 일부 내용들이 하나둘씩 전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목소리들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이 또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과 함께 민생과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필요한 일이 있다면 또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 주말 사이에 김혜영 전 최고 그리고 윤영찬 의원까지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유족들이 이 유서가 그 공개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 경찰에서 잘못하고 있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과거에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별건 수사라든지 과잉 수사라든지 또는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그 당사자들이 화이트 칼라가 72%고 그중에 공직자가 27%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모적인 그런 조사를 받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이제 통계로 이제 결과로도 그러니까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저는 순서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저 지난 그 금요일 날 현장 최고위 경기도에 살 때 저도 참석했지만 정말 누구보다 비통하고 슬퍼하셨어요. 눈도 퉁퉁 부어서 나오셨고 전날 그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뭐 이렇게 그 유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이런 건 당연히 인지상정을 갖고 있고 가장 먼저 최고위 끝나자마자 조문을 가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뭐 이렇게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시는 그 분들의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그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다 부인하고 있고 없는 죄를 실토할 수는 없는 그런 그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일부 의원들의 그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지 당에서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공식적인 의견은 전혀 아니다. 이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예, 오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모두 발언에서 간접살인이라는 언급까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고인이 된 이번에 그 비서실장뿐 아니라 지난번 유명을 달리한 고 김문기 전 처장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텐데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일들을 겪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마음을 바꾸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왜 모른다고 얘기하냐고 성토하는 모습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있었던 일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모른다고 발뺌하는 상황들을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일들이 가장 책임 여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남FC 사건, 대장동 등 성남시장으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을 누군가가 하기 위해서는 행정직 공무원의 역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게 됐던 것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의 책임 여부가 빼놓고서는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시장 등은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중간에 껴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결국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가 없다, 책임이 없다고 끝끝내 본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개되는 유서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만 정치를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그 책임 여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이고요. 뭔가 지금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고민정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되면 이거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추정컨대 양쪽의 의견을 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 대표 체제로 이 대표한테 힘을 몰아주고 체제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는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당장 뭐 대표를 내보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고 또 가결 혹은 무효를 만든 의원들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양쪽 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로를 밟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그래서 했던 말이고요. 가을 초쯤, 늦여름, 초가을 그 정도 되면 이제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무엇이든지 간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 시기를 보자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라기보다. 대변인이 보시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고민정 최고의 저 발언을 보면 지금 현재는 당이 지금 결속할 때다라는 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되고 뭐 구려개고라든지 또는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대장동 특검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될 때고 또 민생도 챙기는 저 야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직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지만 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결과들이 과시화되었을 때 뭔가 결정을 해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라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간에 보통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집단은 20% 정도고 한 7, 80% 정도는 그냥 그 지도부를 믿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한 거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 당내 상황으로 보면 당내 중도층이 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당내에서 당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해철 의원도 오늘 아침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 기자회견해서 일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큰 연구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미래가 이제 워크숍 다녀와가지고 저 입장문도 발표했고 저 내일 모레 15일 날 대표랑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그 입장문의 핵심도 지금 당이 결속해야 되고 지금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에 대해서 본인들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당도 좀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마도 그런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발표했던 공천 관련 TF에서도 주로 이제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또 당 지도부가 당에 보내는 메시지와 방향성을 좀 그렇게 좀 제시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라고요.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직은 뭐 항상 언제든지 뭐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얼마든지 그런 여지들은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결속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것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국민의힘 당직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자리가 있고 뭐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자리가 있고 덜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내어줄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돼야 될 텐데 사무총장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당직 쇄신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집단적이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것 전제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당 지도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당을 소통을 통해서 결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100% 다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떤 선에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더 좋은 미래라든지 또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 그런 의원들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께는 일반론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공천할 때 그만큼 중요합니까? 사무총장이 중요하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천 때가 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일단 구성되기 때문에 사무총장 한 명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공천관리위원 몇 면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심을 잡고 또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대 정치에서는 사무총장 한 명만이 모든 걸 다 진두지휘하기보다는 지난날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의 총선에서도 당시 사무총장 한 명의 역할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 몇 면의 역할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한 명의 모든 힘이 전체를 다 좌지우지한다고 보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양당 모두 사무총장이 누가 되는지 이거 가지고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길래 그런지 나중에 총선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뭐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는 대통령실에서 쇼츠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여론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여론이 좋지 않는 부분들을 감안하고서도 누군가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죠. 이제는 우리 정부,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이 있을 만큼 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호응이 함께 뒤따르고 과거에 대한 일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로 한일 관계가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던 좋은 선례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네.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문화 문제부터 한국과 일본이 이 매듭, 꼬인 매듭들을 풀어내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꽉 막힌 관계를 풀어내는 좋은 해법들을 좀 모색하고 올 수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대통령이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외무상은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내에 있는 정치 구도를 생각해서 과격한 메시지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 지양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외무상의 발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는지에 대한 여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풀어내기 위한 의원 외교 등 여러 성과들을 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만큼 일단 현재 상황에서 다소 국내 여론들이 좋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성과들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기를 반드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3자 배상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대법원 판결도 부정한 사법주권도 포기한 거고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것과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헌법을 유린한 결정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순방의 결과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한일 외교 순방에서 그동안 한일 간의 그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은 이 배상안과 관련해서 전범 기업의 배상과 그리고 일본의 그 사과 또 반드시 이번에 좀 받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일본에서 끊임없이 지금 독도도 본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를 일본해라고도 하고 있고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출 규제 해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수출 규제 해제도 그 지소미아를 제기하는 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수출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협정을 폐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도 정확히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대로 나머지 반컵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한일 정상회담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구려개교에 대한 비판에서 오히려 더 여론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방일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틀이죠. 이틀 동안 방일을 하고 그리고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아마 이 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성과를 얻어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7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는데요. 그동안 워낙 온화했던 터라 실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일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도 없어서 화재 위험성이 무척 크니까요.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